네,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SEC가 이더리움 2.0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다라고 통보해 왔다. 이렇게 컨센시스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가 밝혔습니다. 이건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고 기소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이더리움을 비증권으로서 상품으로서 인정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물론 SEC가 대놓고 이더리움은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사 대상이 아니야 라고 말은 안 할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말을 안 할 거고,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웰스 노티스를 발행을 했고, 이 기소 대상으로서 이야기를 뿜뿜 뿜어내던 그런 분위기에 있어서는 완전히 반전의 사건이 벌어졌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진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물론 리플 진영에서 바라보기엔 좀 짜증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암호화폐 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 알트 대장인 이더리움이 증권성 규제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다라는 그 기본 판때기가 지금 깔리게 됐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가 예상되는 바로 직전에 SEC가 이더리움을 사실상 비증권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이 상황 자체가 이더리움 현물 ETF 증권 신고서 S1 승인을 하기 위해서 판을 깔아주고 있는 거구나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빠르면 7월 2일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S1 증권 신고서에 대한 피드백이 이미 SEC에서 발행 기관들로 갔고, 발행 기관들이 이번 주 안에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21일이 데드라인이에요. 그래서 7월 2일, 어쩌면 6월 말 7월 초에 뭔가 의미 있는 한 방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더해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리플 진영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지금 엄청 짜증나죠. 당장 대표적인 XRP 진영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빌 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은 힘먼의 발언 이후에 정확히 6년 만에 SEC로부터 두 번째 프리패스를 받았다. 이더리움과 XRP, 이것에 대한 서로 다른 대우는 SEC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얼마나 자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의 멘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비증권이면 당연히 XRP도 비증권이어야지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더리움이 비증권이라면 XRP가 왜 증권이냐 라는 부분은 리플 소송 전반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딱 6년 전, 정확히 거의 6년 전이에요. 이게 야후 파이낸스 컨퍼런스에서 2018년도에 윌리엄 힘먼, 참 빌어먹을 양반이죠. 이 양반이 당시 SEC의 기업 금융부 국장이었는데, 야후 파이낸스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돼 있어서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라고, 사실상 이더리움이 비증권이다 라는 멘트를 했고, 자리가 자리인지라 기업 금융부 국장 SEC에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런 멘트를 하다 보니까 당시 헤드라인이 SEC는 이더리움을 비증권으로 인정했다 라고 이제 헤드라인이 뽑혔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시세에 또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고, 당시에 이 발언을 통해서 이더리움이 펌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힘머는 전 직장이었던 이 심슨 대처, 로펌인 이 심슨 대처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지속적인 지원금을 받고 있었고, 심슨 대처는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멤버였다. 아주 그냥 그지 같은 작당모의 정황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윌리엄 힘먼이 정말 죽어서까지 들을 욕을 아마 이때 다 한꺼번에 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6년 전에 비증권이라고 이렇게 한번 프리패스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SEC로부터 이더리움은 두 번째 프리패스를 받았다라고 빌 모건이 비꼰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치적인 의도가 있든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맥락적인 의도가 있든 사실상 비증권으로 지금
규정이 돼버린, 그것도 벌써 두 번째. 아주 재밌는 상황이죠. 우리의 관심사는 과연 미국 SEC가 이더리움을 사실상 비증권으로 인정을 했는데 이게 리플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리플 재판부가 이걸 어떻게 얼마나 받아들여가면서 해석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참 궁금합니다. 이더리움이 비증권이면 XRP도 어느 정도는 비증권 성격이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리플 소송 전반을 관통했던, 참 지리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더리움이 비증권인데 XRP는 왜 증권이어야 하는 것인가, 윌리엄 힌먼의 당시 이 발언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서 윌리엄 힌먼 스피치 멘트를 공개하니 못하니 이거 가지고 엄청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 소송 막바지 단계라는 게 참 시간이 그래도 빠르긴 빠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게 벌써 3년 반이나 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좀 따져보면 XRP 홀더의 입장이 아니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더리움이 증권이기 때문에 XRP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증권이어야 한다라는 주장은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논란의 성격이 있긴 합니다. 당장 가장 우선적으로 늘상 거론되는 게 이 탈중앙화 정도에 대한 이슈잖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 특성으로 인해서 윌리엄 힌먼이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할 수 있었는데, XRP 같은 경우에는 리플랩스가 XRP 상당 물량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개발과 배포에 또 깊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이 탈중앙화가 덜하다, 이런 평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탈중앙화 정도가 충분히 있긴 하죠. 있긴 한데 지금 리플랩스가 행동하고 있는 어떤 양태가 사실 비판받을 때가 꽤 있잖아요. XRP 팔아가지고 대규모 또 매도를 해서 어떤 비용을 마련을 하고 시세에는 하방 압력을 주고 이런 식의 일들이 한 번씩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또 비판의 요소로도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탈중앙화 정도를 놓고 봤을 때 면밀하게 얘기하면 사실 이더리움만큼 탈중앙화 돼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게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에도 사실 약간 까리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 중앙화된 어떤 것들과 비교를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더 탈중앙화 돼 있는 것도 맞거든요. 이게 지금 이더리움과의 탈중앙화 정도를 비교하다 보니까 덜 탈중앙화 돼 있다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참 기준 자체가 모호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참 어려운 지점이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증권법 적용 기준이겠죠. 지금 리플 소송 약식 재판을 통해서 어쨌든 1차 초기 기관 판매 물량은 증권, 2차 판매 물량은 비증권,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난 상황이고, 특히나 최근에 SEC가 기존 벌금을 20억 달러에서 1억 300만 달러로 크게 대폭 줄여서 언급한 지점이 이게 사실상 합의 의도를 전달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도 지금 해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소송 막판에 어쨌든 이더리움을 사실상 비증권으로 판단을 하고 또 SEC가 리플에 대한 벌금 숫자 자체를 이렇게 크게 낮춰서 명시를 했다라는 거, 이게 그냥 어디 가서 아무 자리에서나 씨부린 그런 멘트가 아니고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지금 적시를 한 거기 때문에 소송 막판에 어쩌면 좀 긍정적으로 이번 이더리움 이슈가 작용하면서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궁금합니다. 과연 벌금 합의가 1억 달러 전후 수준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면 그렇게 달 리플도 1000만 달러는 사실 좀 리플 욕심이고, 아마 1억 달러 언저리가 합의가 가능한 현실적인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뭐 리플의 입장이 반영된 뭐 5천만 달러 수준, 아니면 SEC 입장이 더 반영된 1억 달러 수준, 뭐가 됐든 법원이 이제 갈래타기를 하겠죠. 그래서 판결 명령이 합의 명령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두어 달 안에는 우리가 뭔가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는 깔려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 3년 반 동안 억눌렸던 소송 리스크로 억눌렸던 XRP 시세가 과연 어떻게 될까, XRP 홀더로서는 글로벌하게
최대 관심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느 정도 수위로 판결이 나오고 이를 통해서 XRP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등을 해줄 것인가 라는 기대감이 하루하루 이렇게 또 이더리움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더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XRP 시세는 꿈틀꿈틀하면서도 지금 간단치 않다라는 점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급반등이 나와주긴 하는데 0.51달러 부근의 저항선 저항 돌파가 지금 간단치 않다라는 점, 특히 시장 전체가 아직 이 약세 분위기가, 약세 정서가 가득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명확하게 XRP의 반등 모멘텀이 좀 더 강력하게는 나와주지 않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볼륨이 최근에 잇따르게 좀 크게 펌핑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유투데이는 아예 XRP 거래 볼륨 부스트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거래 볼륨을 보니까 200% 넘게 급증했다. 25억 달러 돌파했거든. 이거는 어쨌든 거래 볼륨이 늘어나고 거래소에 있는 물량이 빠지고 있다는 것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포착이 되고 있어서 강세 모멘텀의 전조 시그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는 지금 분위기 자체가 긍정적인 게 하나둘 이렇게 눈에 띄다 보니까 조금 더 마음이가 조금 더 이렇게 꾸물꾸물 거리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재밌는 기사가 났어요. 이 크립토 베이직에서 얘네들도 참 별걸 다 계산한다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꽤 재밌게 느껴져서 가져와 봤습니다. XRP가 매달 5%씩 상승을 한다라면 100달러는 언제쯤 달성 가능할까, 이걸 계산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계산 포뮬러 이거를 다 나열해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내용이 재밌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0.477달러, 여기서 5%가 상승하면 0.5달러, 이렇게 매달 5%씩 상승을 했을 때 6개월 뒤면 0.64달러, 1년 뒤면 0.85달러. XRP가 그래서 이렇게 10달러가 도달하는 시점은 63개월 뒤 2029년.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런데 지금부터 매달 15%씩 상승을 유지한다라면, 5%가 아니라 15%가 된다라면 내년에 10달러 도달이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XRP가 월간 최소 15% 상승을 보였던 마지막 때 지난 2월이었거든요. 이때 16.57%. 그러니까 매달 최근에도 매달 15% 이상 상승률을 보인 적이 있는데 매달 한 달도 빼놓지 않고 15%씩 계속 복리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년에 10달러.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을 따지면 5%씩 매달 따지면은 50달러에 도달하는 데는 96개월이 걸리고, 그러니까 8년 뒤죠. 2032년 XRP 100달러 매달 5%씩 상승했을 때 XRP가 100달러 도달하는 시기는 110개월 뒤, 9년 조금 넘죠. 2033년. 이렇게 되면 시총은 무려 10조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왠지 뭔가 이 10달러까지 10달러 2029년은 되게 막 머리 아파 이런 느낌인데, 100달러 2033년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섹시한걸? 이것이야말로 바로 복리의 힘이겠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이 포뮬러를 가지고 크립토 베이직이 이렇게 또 성실하게 서머리 10달러까지 63개월, 50달러까지 96개월, 100달러까지 110개월 걸린다 라는 거를 정리를 해놨는데 좀 재밌게 느껴져서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매달 5%씩 복리 개념으로 상승한다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상승만 하는 시장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데 사실 100달러라는 게 이렇게 숫자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100달러가 가면 시총 10조 달러가 넘어선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금 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전체 랭킹 2위. 그리고 엔비디아랑 구글, 애플 다 합친 것보다 시총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긴 하는데 2024년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또 2033년 어느 때가 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라는 기분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트 전체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알트들이 이번에 좀 많이 흔들렸어요. 비트코인이 한 3%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알트 메이저급들도 뭐 10에서 20%씩 막 빠져버리니까 약간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키블 크립토가 이런 걸 가져왔습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되지는 않지만 종종 리듬은 있다. 엄청난 회복을 기대한다라면서 2016년도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했습니다. 알트 시총이 확 하고 꼬라박았다가 급등을 엄청 때렸는데 지금이 딱 확 하고 꼬라박았다가 뭔가 약간 지금 분위기가 바닥 언저리 느낌은 나잖아요. 지금이 바닥일지 조금 더 빠질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게 될지 이거는 모르겠지만 얼추 바닥 어디까지 온 것 같은 느낌은 좀 드는데 이제 슬슬 여기서 와리가리 하다가 팍 하고 회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알트 도미넌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아가 재밌는 걸 가져왔어요. 지금 이게 RSI 히트맵인데 이걸 딱 보니까 알트코인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매수 최저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거의 모든 알트들이 지금 약세 또는 과매도 영역에 있어. SEC가 이더리움 조사를 중단하면서 알트들이 탄력을 받을 때가 온 것 같아.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시작 전에 당신은 어떤 알트들을 선택을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RSI 히트맵을 보면 이게 참 재밌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알트들이 과매도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제 바닥 거의 찍었나? 이제 반등을 하긴 하려나? 더군다나 이더리움 이제 사실상 비증권 됐고 거기다가 사실상 비증권으로 이제 인정하게 되는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런데 대부분의 알트가 지금 과매도 상황이네? 가겠는걸? 뭐 이런 약간의 기대감을 안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수 최저기다라는 아예 직접적인 표현까지 썼는데 지금이 뭐 매수 최저기일지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최저기가 조만간 또 벌어질지 그러니까 알트들이 조금 더 조정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반적인 분위기는 뭔가가 바닥 언저리가 아닌가 그런 정서적인 느낌을 갖게 만드는 그런 데이터적인 상황도 포착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딱 됐을 때 딱 바로 그냥 갑자기 폭등 나오고 이러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건 비교적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때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우리가 다 경험을 비교적 최근에 했기 때문에 막연한 기대라기보다 전략적인 접근을 잘 세우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